일본 열도를 강하게 강타하고 있는 10호 태풍 산사. 현재 일본 전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풍 피해에 관련해서 어떤 일본인 전문가는 일본이 충분히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한국의 어떤 사건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체 어떤 주장을 했던 건지 지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살면서 이런 폭풍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이름은 히로시 다나카이고 올해 62세입니다. 가고시마 현에서 평생을 살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해왔어요. 하지만 태풍 산사는 그동안의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하늘이 불쾌한 회색으로 변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미 바람이 거세지면서 나무들이 마치 고무처럼 휘어지기 시작했죠. 많은 태풍을 겪어봤지만 이번 태풍은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로 불안했어요. 다나카 씨 새로운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방 건너편에서 비서 유키가 소리쳤어요. 그녀의 젊은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찬 것을 보니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폭풍 헤일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침수된 적이 없는 지역도 위험할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지역 사람들을 즉시 대피시키기 시작해야겠어요. 해안가 마을들에 전화해서 지금 바로 대피를 시작하라고 전해요. 유키가 전화를 걸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떠나자 저는 다시 창문 쪽으로 돌아섰어요. 첫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작은 폭발음처럼 들렸어요. 해안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마 이제 막 이 폭풍이 얼마나 심각할지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릴 적 여기서 멀지 않은 작은 어촌에서 자랐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폭풍을 겪긴 했지만 이런 건 아니었어요. 항구 근처에서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야마다 씨가 생각났어요. 대피 명령을 따를지 아니면 가게를 지키겠다며 고집을 부릴지 궁금했어요. 비는 점점 거세졌고 거리들은 강물처럼 변했어요. 사무실 곳곳에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산사태, 정전, 도로 불통 같은 보고가 잇따랐어요. 다나카 씨 팀원 중 한 명이 외쳤어요. 이부스키 씨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기지국이 다운돼서 유선 전화로도 연결이 안 됩니다. 척추를 타고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이부스키에는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작년에 다녀왔던 한국 여행이 생각났어요. 일본에서 재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갔었는데 오히려 놀라움을 안고 돌아왔죠. 한국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폭풍이 닥칠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특정 동네까지도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대피가 필요할 때 업데이트와 지시사항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지금 우리 지휘센터를 둘러보니 구식 장비와 끊어지는 통신 때문에 우리가 뒤처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바람은 창문을 박살낼 듯이 세차게 불어대고 있었고 비는 커튼처럼 내려서 밖을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제 가족이 떠올랐어요. 아내, 아들 부부 그리고 손녀까지. 그들은 집에 안전하게 있을 거라 믿고 싶었지만 이 폭풍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모든 전화회선은 비상통신을 위해 열어둬야 했어요. 밤이 되면서 전기가 깜박거리다가 결국 나가버렸어요. 잠시 동안 어둠 속에 휩싸였다가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면서 다시 불이 켜졌죠. 그 짧은 순간에 어둠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정말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모두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며칠간은 제 경력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과 지침을 기대할 거예요. 우리의 결정에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폭풍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우리는 이 경험에서 배울 거예요. 다음번에는 더 잘 준비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번이 반드시 올 테니까요. 그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비는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렸고 바람은 마치 화난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나무들이 불가능한 각도로 휘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어떤 나무는 나뭇가지처럼 부러지기도 했어요. 차들이 물에 떠다녔고 영화 같은 장면이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인 공포였어요. 다나카 씨, 병원의 비상 발전기가 고장 나가고 있어요. 제 보조인 유키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생명 유지 장치에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두려워했던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어요. 모든 비상 차량을 병원으로 보내세요. 당장 그 환자들을 대피시켜야 해요. 하지만 명령을 내리면서도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로는 물에 잠기거나 잔해로 막혀 있었어요.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책임감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걸 느꼈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물에 잠긴 거리를 힘겹게 지나가며 겨우 챙길 수 있는 소지품을 꼭 쥐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돕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길을 잃은 듯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다나카 씨, 저것 좀 보세요. 유키가 우리 몇 안 되는 작동하는 모니터 중 하나를 가리켰어요. 뉴스 헬리콥터에서 생중계된 화면이었어요. 그 이미지를 보고 피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거대한 물벽이 해안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 더해 쓰나미까지. 경보를 울리세요. 제가 외쳤어요. 모두 높은 지대로 대피시키세요. 하지만 말하고 나서 바로 무력감을 느꼈어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의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제 시간에 경고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국에서 봤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놀라운 정확도로 재난을 예측할 수 있는 그들의 첨단 AI 시스템. 모든 시민의 휴대폰에 맞춤형 경고를 보낼 수 있는 능력, 최악의 상황에서도 유지되던 견고한 통신망. 여기 저는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 속에서 물총으로 불을 끄려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우리의 시스템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고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재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었어요. 또 한 번의 거대한 천둥 소리에 건물이 흔들렸어요. 저는 벽을 짚고 몸을 가누며 점점 더 무력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나카 씨, 이제 어떻게 하죠? 유키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방 안을 둘러보니 팀원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답을 그리고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제 긴 경력에서 처음으로 줄 수 있는 좋은 답이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가능한 곳에 도움을 보내자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마치 그에 대한 응답이라도 하듯 불이 깜빡거리더니 꺼져버렸어요. 곧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며 지휘본부는 불길한 붉은 빛에 휩싸였어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맹세했어요. 우리가 이번 일을 살아남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구식 시스템에 의존하며 최선을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서 적응하고 더 나아져야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번에는 그리고 반드시 다음번이 올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붉은 비상등이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밖에서는 태풍 산산이 계속해서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고 있었고 우리는 그저 버텨내길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자 제 마음은 작년에 서울을 방문했던 순간으로 다시 떠올랐어요. 눈을 감고 주변의 혼란을 차단하려고 하자 문득 저는 다시 그곳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바로 대한민국 국가재난관리센터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말이죠. 와! 저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스크린에는 화려한 색깔들이 번쩍였고 각각의 화면에는 전국의 지도, 차트, 실시간 영상들이 나타났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장면 같았어요. 제 한국인 파트너인 지훈 씨가 제 반응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친절한 사람으로 둥근 얼굴에 다정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굉장하죠? 라고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이건 인공지능으로 작동되는 예측 시스템이에요. 마치 초능력을 가진 로봇이 나라 전체를 지켜보는 것과 같아요. 저는 눈앞에 번쩍이는 정보들을 이해하려고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지훈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설명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듯 했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수천 명의 작은 도우미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도우미는 하늘을 보고 있고, 어떤 도우미는 강을 살피고, 어떤 도우미는 심지어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듣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따라갔어요. 이제 이 도우미들이 서로 엄청 빠르게 소통하고 수학에 아주 능숙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보고 듣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복잡한 계산을 하고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확한가요? 지훈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확도가 95% 이상이에요. 마치 실제로 작동하는 크리스탈 볼을 가진 것과 같죠.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시스템은 태풍의 경로를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시스템이 개별 동네로 확대되어 잠재적인 영향을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에 매료되었어요.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는 집들, 막힐 수 있는 도로들, 심지어는 쓰러질지도 모르는 전선까지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정보를 사람들이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훈 씨가 웃었어요. 아,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요즘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앱이에요. 만약 재난이 오고 있다면 이 앱이 당신에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줘요.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개인 맞춤형 대피 지침까지 제공해줘요. 저는 일본의 시스템을 떠올렸어요. 오래되고 불편한 경고 사이렌과 TV 공지가 전부였는데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통신탑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저는 그들의 시스템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물어봤어요. 지훈 씨는 그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오지 네트워크의 힘이에요. 엄청 빠르고 신호도 강하죠. 가장 심한 폭풍 속에서도 작동해요. 게다가 우리는 백업 시스템이 계속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나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죠. 그곳에 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다양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이 기술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느껴졌어요. 일본은 항상 기술 강국으로 자부해왔지만 이건 정말 다른 수준이었어요. 직접 작동하는 걸 보고 싶어요? 지훈 씨가 제 생각을 끊으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1시간 동안 지훈 씨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지진, 쓰나미, 심지어 화산 폭발까지 시뮬레이션해 봤어요. 매번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시스템이 예측하고 알림을 보내는 속도는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끝냈을 때쯤 제 머릿속은 가능성들로 가득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지훈 씨, 저는 따뜻하게 그의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날 센터를 떠날 때 저는 흥분과 걱정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본 것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꼭 이 문제를 거론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웃나라에서 배울 점이 많고 우리 시스템도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 교훈이 얼마나 빨리 시험대에 오를지 전혀 몰랐어요.
크게 울리는 천둥 소리에 저는 현재로 돌아왔어요. 눈을 뜨니 그 기억은 희미해졌어요. 지휘소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고 우리 구식 시스템들은 하나씩 고장나고 있었어요. 팀원들의 걱정스러운 얼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배웠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할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태풍을 상대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서울의 기억을 뒤로한 채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시는 뒤처질 수 없었거든요. 밤이 되자 저는 지휘센터를 떠나 비상대피소 중 하나를 방문하기로 힘든 결정을 내렸어요. 거리들은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고 마치 파괴된 집들과 가게들의 잔해를 실어 나르는 거친 강물처럼 보였어요. 도시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대피소로 지정된 고등학교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매우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은 여러 그룹으로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군중 속을 걸으며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했지만 마음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큰 재해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쪽 구석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로 보이는 그룹이 작은 라디오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중 한 명인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놀랍도록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영어로 말했어요. 여기 괜찮으신가요?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한국 대사관에서 보내주는 업데이트를 듣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정보와 지침을 보내주고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업데이트를 받고 계신가요? 저희 지역 시스템은 모두 다운됐어요. 네, 여성이 대답했어요. 한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들을 위한 특별 앱이 있어요. 현지 네트워크가 다운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본 당국과 협력해서 구조 작업도 돕고 있어요. 그때 라디오가 다시 작동하며 한국어로 된 침착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현재 태풍의 위치와 앞으로의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가 전해졌어요. 그 그룹은 귀 기울여 듣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용을 번역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한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들은 음식과 물을 나누어주고 아이들을 달래주며 작은 의료소까지 마련했어요. 그들의 차분하고 효율적인 모습은 주변의 혼란과는 매우 대조적이었어요. 그중 한 한국 남성이 저의 놀란 표정을 알아챘어요. 우리는 잘 훈련되어 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재난 대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든 시민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저는 존경과 좌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일본에서 겪은 최악의 재난 중 하나인 이 상황에서 한국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고 있었어요.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봤지만 지금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 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 차이는 분명했고 저를 겸허하게 만들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한국인들 그룹에 자연스레 끌렸어요. 그들은 공포에 휩싸인 바다 한가운데서 고요한 섬처럼 보였어요. 그들이 일본의 노인들에게 편안한 자리를 찾아주고 겁에 질린 아이들을 간단한 게임으로 달래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으세요? 처음 대화를 나눴던 여성에게 물어봤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공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훈련받았어요. 재난 상황에서는 명확한 사고와 협력이 최고의 도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에서도 비슷한 훈련을 도입했다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생각했어요. 그 생각은 저를 슬프게도 동시에 결연하게 만들었어요. 밤새도록 한국 대사관에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보내왔어요. 그때마다 그 그룹은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보를 번역해서 전달해 주었어요. 태풍의 진행 상황, 안전수칙,
그리고 심지어 격려의 말들까지도 나누었어요. 새벽이 다가올 즈음 저는 이 그룹과 함께 몇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수년간의 공식 훈련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효과적인 재난 대응에 대해 배웠어요. 한국인들은 우리의 대피소를 두려움과 혼란의 장소에서 서로 돕고 목표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바꾸어 놓았어요. 첫 햇살이 비추기 시작할 때 라디오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한국 그룹이 미소를 짓게 만드는 소식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그 여성이 저를 바라보며 눈에 희망이 가득한 채로 말했어요. 한국 정부가 구조팀을 보내준대요. 생존자를 찾기 위해 첨단 장비를 가져오고 있대요. 태풍이 닥친 이후 처음으로 저는 희망의 빛을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로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겨낸다면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대피소를 떠나 지휘센터로 돌아가면서 저는 한국인들 그룹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들은 이미 하루를 준비하며 청소와 지원을 위한 팀을 조직하고 있었어요. 빗물에 젖은 아침 속으로 걸어 나가며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제 무엇이 가능한지 알았어요. 일본도 배워야 하고 변화해야 하며 미래를 위해 더 잘 준비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웃에게 배워야 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태풍 산산이 지나간 뒤 날이 밝아오면서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비로소 알 수 있었어요. 온 동네가 폭풍에 휩쓸려 사라졌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너무나 지쳤지만 계속 일을 해야 했어요. 저는 임시로 세운 지휘본부에서 구조 작업을 총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유키가 저를 불렀어요. 타나카 씨, 방금 한국 대사관에서 소식이 왔어요. 우리를 도와줄 팀을 보내고 있대요. 특별 장비를 가지고 1시간 안에 도착할 거라네요.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약간 부끄럽기도 했어요. 일본은 한때 재난 대응에서 최고였는데 이제 이웃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말이죠. 한국팀이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최첨단 기술도 갖추고 있었죠. 그들은 무너진 건물 속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특별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가져왔어요. 또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침수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서울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서울에서 제 상대였던 지훈 씨가 저에게 정확히 이 기술들을 보여줬었죠. 그가 어떻게 이 기술들이 한국을 재난 대응에서 얼마나 더 나은 위치에 올려놨는지 설명해줬던 게 생각났어요. 우리 드론은 기존 방식보다 10배는 빠르게 지역을 탐색할 수 있어요. 지훈 씨가 말했었죠. 그리고 이 로봇들은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도 갈 수 있어요. 이 기술들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 기술이 제 나라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니 일본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깨달았어요. 한국팀은 우리 구조대가 이미 살펴본 곳에서도 빠르게 생존자를 찾아냈어요. 홍수 피해가 큰 동네 위로 드론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화면에는 드론이 보는 장면이 비춰졌어요. 그 특별한 카메라가 체온을 감지할 수 있어서 잔해 속에 숨겨진 사람들조차도 찾아낼 수 있었죠. 갑자기 한국팀의 한 운영자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기요. 저 건물 안에 2개의 열 신호가 잡혔어요.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드론의 카메라는 부분적으로 붕괴된 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희미하게 사람 모양의 색깔이 보였어요. 그들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우리가 빨리 가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저 건물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한국팀의 리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조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도 통과할 수 있어요. 작은 거미 같은 로봇이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봇의 카메라가 내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줬죠.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로봇 운영자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찾았어요. 노부부예요.
갇혀있지만 살아있어요. 그때 느낀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들이 아니었다면 잃어버렸을 생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이런 장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한국팀의 드론과 로봇이 우리가 비어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생존자를 계속 찾아냈어요. 그들은 지치지도 않고 일했고 그들의 효율성과 첨단 장비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팀의 리더인 민서 씨와 가까이 일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인내심이 많고 친절했으며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항상 기꺼이 설명해 주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녀가 잠깐 쉬는 동안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일본에서 배웠어요. 일본은 항상 재난 대응의 선두주자였죠. 우리는 그 아이디어에 새로운 기술을 추가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이 저를 깊이 울렸어요. 일본이 한때 재난 관리에서 선두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걸까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저는 황폐해진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한국팀의 노력 덕분에 오늘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잘 준비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일이 끝나면 일본의 재난 대응 체계를 최신화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거라고요.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배울 거예요. 우리 국민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니까요. 밤의 구조 작업을 조율하기 위해 지휘본부로 돌아가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함,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한 겸손함, 그리고 희망이 함께 있었죠. 이번 재난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보여줬어요. 이제 그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었어요. 구조 작업은 밤새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재난 대처 방식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은 긴 여정이 될 것이지만 오늘 구해진 생명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도쿄의 정부 관리들 앞에 서 있으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태풍 산산이 강타하고 나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여기 있었지만 단순히 보고하는 것 이상을 하고 싶었어요.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싶었죠. 여러분,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시작했어요. 태풍 산산은 단순한 큰 폭풍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죠. 우리의 재난 대응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태풍 당시 제가 목격한 것들을 전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반면에 한국팀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놀라운 도구들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도 설명했어요.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 이웃 나라로부터 배워서 재난 대응에서 최고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일본의 재난 대응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죠. 재난을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 컴퓨터, 정전 시에도 소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 사람들을 찾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일본 국민을 대형 태풍과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말을 마치고 나서 방 안을 둘러봤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며 몇몇은 미소를 짓기도 했어요.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능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다시는 방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일본을 모두에게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자고요. 마이크에서 물러났을 때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간 것 같았어요.
태풍이 휩쓸고 간 이후 처음으로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어요. 사람들이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휴대폰 타워를 세워야 했고, 무너진 건물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내는 드론 같은 것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사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고방식도 바꿔야 했죠. 한국에서는 누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해요.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해요. 태풍 동안 대피소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매우 침착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랐어요. 그들로부터 배워서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건물을 나서면서 현장 학습을 온 학생들을 봤어요. 그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우리가 만들 변화들이 미래에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핸드폰을 꺼내 가고시마에 있는 제 팀 사진을 봤어요. 그들은 태풍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쿄에서 좋은 소식 있어. 큰 변화가 올 거야.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야.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새로운 가능성들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한국처럼 누구나 핸드폰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앱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와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다른 나라와 협력해 우리가 배운 것을 공유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도 생각했어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지 보여줄 준비가요. 기차가 시골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아직 태풍의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보였어요. 그 장면들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해 주었어요. 태풍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더 잘 대비할 수는 있죠.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한 건. 그리고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준 것 같다고 전부 말했어요.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손주들을 위해 일본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재난이 닥쳤을 때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일본을 상상했어요. 폭풍을 예측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일본. 그리고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웃과 협력하는 일본을요. 이 일이 쉽지 않을 것이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잠들기 전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하며 일본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내일 진짜 일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은 가슴에 희망을 안고 더 안전한 일본을 꿈꾸며 잠이 듭니다.